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부활절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거두고 긴축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도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코드 번호는 070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워치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했던 한 주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대치에는 조금 컸으나 역시나 조금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그런 한 주였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피크가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금리가 점도표에 1.9%였는데 지금 현재 계속 더 가겠느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느냐, QT는 어떻게 하겠느냐 등등등등 많은 안개에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속도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기와 또 이 어닝 시즌인데요. 그럼 시장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국채금리 반등 속에 부활절로 인해 휴장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에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한 주간 1.4% 상승했습니다. 오일은 EU가 러시아산 석탄 금지에 이어 선규 금수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FX가 ECB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하며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보다 더 자세하게 시장 분석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시장이 생각하는 긴축의 시대와 맞물려서 실적 장세의 전환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좀 중요한 거. 네.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하락폭도 커요. 그래서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다들 두려움 속에서 매매를 하고 있느냐. 근데 도대체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긴축의 속도는 뭐냐 등등.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의 방향성까지. 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네. 좀 내용을 좀 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다 한번 잡아봤거든요. 미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국내 증시까지 함께 아울러서 말씀해 네. 주신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종합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상황들을 조금 팩트 정리를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궁금한 걸 좀 풀어드리고자 저 오늘 어차피 또 휴장이고 시간도 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 또 이 금요일 맞게 준비를 좀 잘 해주신 것 그렇죠. 같네요. 금요일에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내일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기 때문에 네. 시작하는 포커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방향성. 네. 그 부분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PPT 먼저 보시면 어닝 시즌 증시 방향성이라고 해서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제일 궁금해하는 거. 시장이 생각하는 긴축의 시대와 그리고 실적 장세로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그죠? 그게 QT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등등등 지금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팩트로 한번 다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방송 종료 후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제일 먼저 보는 게 지금 S&P 500입니다. S&P 500 지수에서 지금 시장 이슈와 그리고 차트의 변화, 차트 안에 시장 이슈가 묻어났을 때 어떠한 변화들을 보여줬는지를 제가 잠깐 간략하게 짚어봤어요. 자, 3월 30일 날 장단기 금리가 첫 번째로 역전이 되면서 급등하던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일 브랜드와 그리고 FMC 회의록 4월 6일 날 7일 날 발표되면서 예방주사를 딱 2대 때렸어요. 어떻게? 이번에는 긴축이 예전처럼 우리가 얼렁뚱땅 대충 하다 말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할 거예요. 준비하세요라고 시그널을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FMC 회의록에서는 QT까지도 굉장히 진짜로 강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의 패드는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예전에 우리가 보여줬던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 진정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먼저 딱 얘기를 짚으면서 시장이 후두둑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부터는 어닝 시즌입니다, 여러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금 차트가 반등을 CPI, PPI가 그렇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등을 보여주길래 기대는 살짝 했는데 역시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시장 먼저 지도부터 보시면 이번 주 한 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졌나는 거죠. 지금 성장주,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기술주, 서비스, 금리에 민감한 부분들은 정말 지금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피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벌겋게 익었어요. 채권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 채권 시장도 지금 현재 완전 벌겋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크게는 7%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7%까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금리에 민감한, 금리 상승에 민감한 성장주, 기술주,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반도체 계열 쪽으로 지금 많이 힘들죠. 자, 이런 식으로 금리에 민감한 부분들이 계속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러한 상황이 왜 자꾸 벌어지냐는 거죠. 무엇을 보기 때문에 시장이 투자자들이 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위축되고 있느냐. 자, 그거는 시장 예측을 얘기하는 패드워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현재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패드워치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패드워치라고 치시면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예상도입니다. 예상도. 이것을 여러분들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패드워치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요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4522라고 돼 있어요. 미국식 표기입니다. 2002년 5월 4일 FMC 회의 날짜예요, 여러분. 이 날짜에 금리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는 걸 예상을 하는 건데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25%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0.25입니다. 지금 현재 빅스텝 0.5 이상의 빅스텝을 받는다 그러면 7.5에서 100, 그죠? 7.5에 100이 갈 수 있다는 게 91%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또 보여주느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끝까지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7호에서 100의 지금 91.2%다. 거의 픽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걸 바라는 거예요. 한 달 전 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한 달 전에는
50%였습니다, 여러분. 50%. 50%였던 것이 지금 거의 90%까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달만 그러냐? 6월 달은 어떻느냐는 거죠. 6월 달. 6월 달이 중요하겠죠. 6월 달도 지금 현재 빅스텝 하다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0.75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1.25와 1.5입니다. 거기 현재 58. 그죠? 68입니다. 현재 거의 저번 주에 5월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폭을 지금 현재 6월 달에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부분이죠. 밑에 부분. 0.75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벌써 24% 이상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번 달에는 어쨌느냐를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저번 달에는 제로였습니다, 여러분. 제로. 한 달 만에 최소한 0.5 bp의 인상을 예상한다라는 거죠. 한 달 만에. 그러면 0.5 bp도 저번 달에는 얼마였느냐? 23%였다는 거죠. 23%의 확률 예상치를 보여주던 것이 한 달 만에 기후가 이만큼이나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데 시장은 현재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증시가 하락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등을 언제 칠 수 있을까라고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하락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0.75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5월달, 6월달만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올해 FOMC 3월달에 FOMC 점도표를 봤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금리 인상 폭이 몇 %까지 금리 인상 올라갈 수 있을까? 점도표에 1.75에서 1.9였어요. 그죠? 1.75, 1.9였습니다. 근데 2022년 12월 14일에 지금 현재 예상치라는 거죠. 예상치. 요 위에 그래프는 조금 무시하시고 밑에 것만 같이 한번 저랑 보신다 그러면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죠. 요 부분입니다. 최소한 올 12월 달 되면 금리가 25bp, 2.5입니다. 2.5. 그죠? 2.5에서 2.75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럼 얼마 안 되네. 뭐 3번, 빅스텝 3번. 2번 얘기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나올 수 있겠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야 되느냐?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밑에 보시면 2.75, 3.0, 그리고 3.0에서 3.25까지. 요걸 다 합치면은요, 80%예요. 최소한 2.5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 올 안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그렇다면 한 달 전에는 어땠냐는 거죠.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에 보시면 0이었습니다. 0.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5가 아니라 2.0에서 2.25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요 기류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옆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최소한 2.25, 2.59, 많으면 3%대까지도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축되고 공포에 쌓여 있다.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강한 충격을 시장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데 요 받아내는 게 끝이 어디겠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QT를 보기 앞전에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제가 저번 주에 보여줄 때 저번 주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가 요 라인이었죠. 지금 현재 이만큼이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라인이 올라가면 위험하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정크본드가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면 시장 위축이 여러분 왔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 역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보면 얼마 안 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굉장히 하락폭이 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채권금리를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현재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입니다. 10년물 QT를 말씀드리기 전에 채권금리부터 여러분 설명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금리 10년물이 2.828이에요. 벌써. 우리가 알기로는 2.5, 2.3 왔다 갔다. 얼마 전에 1.4, 1.5 얘기했던 게 얼마 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란 거죠. 10년물 채권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현재 QT에 대한 시그널이 바로 눈앞에 오면서 채권금리부터.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크게 하방을 주고 있다는 거죠. 흔히 시장에서 하는 말로 피바다라고 거의 곡소리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저 이유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2017년 QT와 2022년 QT가 도대체 차이가 어떤 차이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다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크게 가지고 있나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년에 한번 생각하시면 작년 11월 달만 해도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죠. 테이퍼링을 올 연말에 끝낼까? 내년에 시작할까? 그 얘기를 하다가 금리 인상 내년에 한답니다. 3번 한답니다. 에이, 4번 한답니다. 에이, 쟤네들 뭐네. 우리가 진짜 얘기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죠? 3번 할 수 있을까요? 4번 할 수 있을까요? 4번까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테이퍼링도 먼저 끝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려면 기간을 줘야 되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할 것이고 금리 인상 끝날 때 QT를 할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금리 인상, 긴축의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다들 시장이 긴박하냐는 거죠. 시장이 긴축이 오는구나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거죠. 와, 시장이 왜 이렇게 긴박하지? 왜 이렇게 버라이어티하지?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QT를 비교를 한번 했을 때 지금 현재 2022년 QT입니다. 2022년 QT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예상을 잡고 있는 게 국채 600억과 MBS 350억 달러. 자, 그러면 2017년, 18년, 19년도는 어떻게 시작했냐는 거죠. 2017년 9월 달에 100억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억 달러로. 그리고 3개월 내에 950억 달러 도달 이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석 달 안에 950억 달러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위에 업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상황선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석 달 간격이죠. 2017년 9월에 100억 시작해서 3개월 이후 200, 3개월 이후 300, 3개월 이후 400, 3개월 이후 500을 상한선을 잡고 쭉 이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12개월이죠, 여러분. 500억 달러 가는데 12개월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석 달 내 950억이라는 거예요. 석 달 내에.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하 500억에서 600억입니다. 최하. 과거에는 500이 상한선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시작을 상한선에서 시작해서 그것도 석 달 안에 마무리하고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0년 국채금리가 빵 하고 올라가는 거죠. 0.5bp를 얘기할 때 패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0.5를 블라이더가 얘기할 때 0.5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런 모양인데 금리를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패드에서 다른 조금 비두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니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와 내려갈 것이고 단기금리는 올라갈 건데 역전되면 시장의 그 파급력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그럼 QT도 같이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빠르게.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상향을 할 것이고 단기금리도 상승을 하면 격차가 벌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하느냐. 10년물 국채금리가 3%로 간다 그러는 것은 시장금리도 3%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대로 최소한 2.5가 지금 예상치라는 거예요. 최소한. 2.75, 3%까지도
열려 있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시간과 금액이 매우 빠르고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물가지수 우리가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저번 주에 저희들 S&P 500과 나스닥이 CPI, PPI가 발표됐을 때 12, 13일 날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느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지수가 올라가주네. 아, 상세했나 보다. 어닝 시즌에 맞춰서 반등을 쳐줄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올라가는 거다. 나는 다음 주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반등을 쳐준다 그러면 상승폭이 조금 열려 있겠구나. 오늘부터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역시나 빠졌습니다. 역시나 빠졌고 예상치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상승률 추이가 지금 이렇게 가파른데 피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크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피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도 많이 열어두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피크에서 약간 조정, 보합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후반기 넘어가면서 금리 인상 따라 인플레이션도 물론 조정, 보합권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더 쓰나미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피크 아닙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남아있다. 분명히 남아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률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3월 소비자 물가 부분별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지금 현재 가솔린 부분과 그리고 차량용입니다. 지금 이런 두 품목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 유가만 잡히면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현재 피크가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합권에서 살짝 보합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피크고 금리 인상이 따라오면서 인플레이션 꺾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게 푸드하고 홈입니다, 여러분. 물론 홈은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월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30년물 갖고 있는 장기 채권으로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MBS 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푸드하고 홈이에요, 여러분들. 올 아이템은 빼더라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이에요. 8.5에서 꺾일 것이다. 여러분,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매번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정도의 보합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하입니다. 공급망, 공급대란. 작년에 팬데믹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공급망 쇼티지가 나왔을 때 우리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공급 대란으로 인한 물가 상승까지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하이는 보시면 상하이하고 장저우 이 구간에서 봉쇄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창고라고 얘기하는 중국이 올스톱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수요가 줄면서 유가가 조금 안정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쪽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악재라는 거예요. 11월 달에 시진핑 연임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팬데믹, 제로에 가까운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이걸 묶어버리면 올 안에는 완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로 팬데믹입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봉쇄를 하고 계속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만 따져도 지금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를 여러분들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전체적으로 추이가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까? 30%예요, 30%. 평균 30%까지 전 국민이 오미크론에 확산되었을 때 이 상승폭이 꺾였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중국은 지금 상승폭을 몇 프로 잡고 있냐면 물론 공식적인 거지만 0.02%예요, 여러분. 0.02%의 확산세를 보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에 20%만 잡아도 3억 인구예요.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봉쇄를 하고 또 완화했다가 봉쇄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올 한해 끝까지 중국은 조금 힘들 거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추이예요. 지금 보시면 2001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급격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을 하는 전 세계 2위, 4위 국가예요. 1, 2, 3, 4, 5위 국가 중에 2위랑 4위가 싸워서 지금 현재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거의 놓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밀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유가는 전쟁이 만일 멈춰서 전 세계적으로 야, 싸우지 마, 다독거려서 그럼 이제 유가 다 사줄게 얘기하면 바로 풀려요, 여러분. 그죠? 유가는 그렇게만 합의 보고 만일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란 핵 합의만 끝난다면 당장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농산물은요, 올해 만일에 파종을 해서 그 여파가 후반기, 중후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년까지도 가야 돼요. 파종하고 내년에 또 나와야 되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장 패드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다음 단계의 인플레이션, 농산물, 농축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눌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유가지만 제가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농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악재가 아직 소화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농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까지 오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밀 가격 추이를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밀. 우리나라는 쌀을 먹죠. 우리는 주식이 쌀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렇죠. 아시아권하고. 외국은 밀입니다. 빵이죠, 빵. 밀 가격이 지금 현재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밀은 빵이죠. 주식입니다, 주식. 유럽에. 지금 벌써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폭이 다시 완화적으로 갈 건지 아니죠.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인 비료, 여러분 현대 비료 뭐 2상, 3상, 5상, 7상 같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비료 다음 뭐겠습니까? CJ와 같은 2차 생산이죠. 그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증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살짝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계속 빠지겠냐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어닝 시즌인데 반등은 나오지 않겠느냐. 반등에 의한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상승폭은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 한 번 빼고는 4월 달에 어닝 시즌에 음봉 마감, 월로 따졌을 때 음봉 마감 한 달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그리고 전쟁, 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QT까지 모든 악재가 뭉쳐있는 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한다면 이번 달에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한번 제 생각은 그래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매우 큰데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반등이 보여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도화선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시장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지 예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예단하시지 마시고 예측해서 대응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한번 투자를 하시면서 조심히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 마스님 지금 다음 주만 좀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할 수 있다. 다음 이렇게 주가 다 다음 보시는 건가요? 주니까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만 반짝 상승할 수 이번 달에 있다. 반등을 준다면 그 반등에 대한 충격, 상승폭이 이어지면 네.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앞서서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인플레이션 이 정점 통과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스터님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증시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올 3, 4분기 이후부터는 침체가 좀 오지 않을까. 침체라는 얘기를 해요. 네. 장단기 금리가 생기고 예. 평균 16개월 내 안에서는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뭔가 조금 다른 좀 이상한 부분을 생각하셨는데 평균이라는 거예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년이라는 거죠. 네. 그 기간 안에 지금 2차 대전 이후 10번의 침체가 왔는데 한 번 빼고 9번이 다 침체가 왔었는데 그 기간의 평균값이 1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빠르면 6개월 안에 올 수도 있다. 그럼 지금 3월 달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는 잘하면 올 연말부터 침체도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혹시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한 40% 정도. 40% 정도요? 왜냐하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금리 인상이 만일에 2.5가 상회하고요. 예. 상회하고 QT가 이미 시행되면서 MBS부터 해가지고 회사채를 내다 쏟기 시작하면 리먼 사태 생각하시면 돼요. 예. 토지, 주택 가격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도 비슷하게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워낙 강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죠.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죠.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죠.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해일이 하나 더 남았죠. 농산물에 대한, 예. 먹거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남아있단 식료품. 말이에요. 이 먹거리가 만일에 상승폭을 높게 보여주면 당장 소비자들 식탁 음식물 가격이 생활하는 진짜 직접적인 피로도가 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잡기가 힘들죠. 전체 국가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게 네. PPT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PPT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벌써 이머징 국가 이하 빈국들은 이머징 네. 국가들은 아직 탱생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머징 국가 이하의 정말 약소국들은 스리랑카나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이 균열이 벌써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보면 종종 이렇게 뜰 겁니다. 기름값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살 게 없다, 우리는 배고프다. 뉴스가 많이 나와요. 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뭐 디폴트 이미 선언해버렸죠. 네, 선언했잖아요, 벌써. 우리 아래. 그러니까 네.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해주신 이 이머징 국가들. 이머징 아래. 먼저 이렇게 좀 뭐 디폴트라든지 경기 침체가 더 드러나나 보네요. 그렇죠. 피라미드잖아요. 네. 바닥부터 우리 옛날에 이제 IMF 때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스 넘어지고, 네. 인도 넘어지고, 아르헨티나 넘어지고, 우리나라 넘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이 아이고 야, 알았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2008년 리먼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신호탄. 신호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패드부터 우리나라도 네. 굉장히 긴축이 빠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가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뭐 바이드립 해라. 근데 일각에서는 야 지금 바이드립 했다가는 골로 가. 정말 큰일 나니까 지금은 간망해라. 이렇게 갑론을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너무나도 천지차별이에요. 천지만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시장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예단해서 확정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국가 위기가 이렇게 오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올 연말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는 건 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회.
나중에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반등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는데 올 연말은 조금 힘들다. 왜? 지금 우리나라를 먼저 한번 따져보자. 지금 1.5로 올렸습니다. 그죠? 1.5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저번째 질문을 받은 게 우리나라 금리 인상 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장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해야죠. 근데 정권 교체를 앞두고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권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올리기는 분명히 해야 될 건데 과연 올릴까요? 라고 저도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내렸는데 어저께 긴급 올렸습니다. 왜?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제가 미국 속도를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금리가 최고 몇 프로까지 말씀드렸어요? 2.5가 최소라는 거였어요. 2.5가. 지금 현재 예상치는 물론 바뀔 수가 있겠죠. 시장이 조금 변화에 따라서 예상치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 금리가 2.5는 거의 픽스에 가깝게 현재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때 만일에 금리가 원달러 금리 격차가 만일에 역전됐을 때 원달러 환율 역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2004년, 2005년대도 역전이 있었습니다. 2004, 2005년도 그때는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중국이 굉장히 성장이 강하게 움직여 보여줄 때였고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폭을 줄일 것이다.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유출이 안 되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시장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안 좋은 악조건이 전체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금리 인상 역전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역전이 된다면 일단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금리가 벌어지면. 그렇죠? 원화 약세에서 원화 추가 약세로 이어질 겁니다. 원화 추가 약세로 이어지면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급등, 달러로 표기된 모든 제품이 가격이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죠. 지금 4.1인데 제가 예상치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5.5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근데 어차피 통계적으로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최소한 5.5까지는 예상치를 내놔야 되겠다. 잘하면 6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뭐 그러한 이유로 한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러면 물가 안정 목표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기라는 거예요. 언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나서? 아니면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인데 미국이 만일에 2.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4번을 더 올려야 돼요. 최소한 4번요. 근데 한은에서 얘기한 게 최소 2번 이상은 인상을 할 겁니다는 거예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소 2번이라는 거예요. 최소 2번.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예상치를 내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MBS가 지금 현재 7%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 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대응해 나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나라는 원유 의존도와 곡물 지급률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OECD 국가 평균에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웬만해가지고는 1등 아니면 꼴등이에요. 평균 내면 참 대단한 나라긴 한데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OECD 평균 내면 웬만해서는 상위권입니다. 1, 2등을 다투고요. 웬만해가지고 꼴등입니다. 자, 원유 의존도도 1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캐나다, 중국,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등등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리고 곡물 자급률. 우리나라 농경 국가 아니에요. 곡물 자급률이 25.5%예요. 제일 꼴찌입니다. 일본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남아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폭이 좀 더 크게 벌어져 있다라고 조금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조금 앞으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이라면 생산자 물가 PPI, CPI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CPI, PPI가 아직도 좀 더 위에 남아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시장은 빠르고 크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아직 하락폭을 줄 수 있는데 단 이번 주 어닝 시즌에 맞춰서 만일에 반등을 좀 쳐준다면 투자 심리가 좀 불어서 조금 더 반등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으나 올 연말에는 조금 시장이 많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까지 이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질문이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RSK님께서 천연가스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언제쯤 상승이 멈출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천연가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저번 주도 그렇고 제가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번 네. 천연가스를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좀 강세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유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좀 이따 분석해드리겠는데 네. 조금 100불이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100불이 솔직히 시장 컨센이었어요. 네. 100불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안착하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100% 넘어가서 WTI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6달러 선에 마무리됐고 브렌트유는 111달러 선에 마감됐거든요. 계속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고 내수럴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보여줍니다.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잠시만요. 천연가스 향후 내추럴가스로 전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어드릴게요. 이제 지금 뭐 에너지 가격들은 워낙에 전반적으로 모두 다 급등하다 보니까 뭐 천연가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네. 고점이 어딜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번 주에도 여러분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고점이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많이 모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그 자금률, 그러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6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과 그리고 루블로 결제 등등 많은 악재가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 가스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굳이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요 가격입니다. 최소한 8872까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반등을 잠깐 보이면서 조정폭을 보여줬던 8994, 9000 그리고 시장도 9000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겠어요? 7000도 넘어갔는데요. 그죠? 두 달, 석 달 동안 짱대로 그냥 사정없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태가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마무리돼도 어차피 결과는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보합은 보여줘도 급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두 달 이상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상향적인 보합권은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봉도 마찬가지. 최소한 얘네들이 올라갔던 추세대를 제가 긋습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올라간 크기에 대한 크기만큼은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 상승폭은 한 번 더 올라가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겠느냐는 거죠. 제가 집어냈을 때 그래서 상승폭은 1차 요 추세가 넘어간다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보합권이긴 한데 아직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얘가 올라가는 크기만큼은 요만큼은 열려 있다. 거기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열리는 게 8,700선. 그래서 제가 8,700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까지 8,700선까지는 상승을 열어놓고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8,700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연가스에 대해서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유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연일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EU가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계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힘이 살아난 상황입니다.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마스터님? 자, 유가 같은 건 PPT 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까지 싹 같이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수요의 증가에 따른 상승이에요, 여러분. 좀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너무 시간을 빨리 많이 뺏어가지고. 네. 자, 4월 10일 날 상하이가 일부 봉쇄가 완화되면서 수급이 드러난 거죠.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공급은 늘진 않았죠. 공급이 늘 이유가 없습니다. 공급 늘 이유 없이 수요만 늘으니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서 이격이 벌어지겠죠.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 요인이 뭡니까?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유가가 떨어질 이유가 뭡니까를 물어본다면 상승 요인이 뭘까요? 라고 먼저 말할 수 있겠죠. 원유, 가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태로. 그리고 셰일 가스가 감축하고 있죠. 자연 감축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셰일 가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도산하면서 자연 감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축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늘리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원유, 가스가 상승하고 있죠. 금방 내추럴 가스 보신 것처럼. 그리고 오펙이 증산을 하겠느냐? 안 한답니다. 여러분, 안 한대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 수요의 급증이에요. 팬데믹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러시아 터지고 그리고 오펙이 감산하고 증산을 안 하고 예전처럼 그리고 셰일 감축가 감축하면서 상승 요인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펙에서 이번에 러시아의 제재로 한 700만 원 간섭. 그러니까 카드리 심슨 EU 위원이 오펙에다 정산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팽당했어요. 아, 싫은데. 우리는 그걸 감당 못해. 우리가 굳이 늘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늘릴 생각도 없고 우리는 유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어라고 그냥 대놓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뉴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루 43만 2천 배럴 유지 가능성도 매우 커졌어요. 그럼 공급 라인은 지금 이란 핵 합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XPR을 해서 미국에서 유가는 푼다고 하고 얘기는 하지만 정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좀 분석을 뽑아왔는데 1차 107불이 도달한다면 저항대는 107불이다. 근데 어제 하루 만에 다 도달했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지금 106, 107불 찍고 잠깐 오늘 휴장으로서 멈추고 있는데 107불이 만일에 안착이 된다면 지금 현재 115불까지는 제가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폭은 다시 100불이 이탈되지 않는 한 115불까지는 다시 한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1차 105불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05불 열려 있습니다. 105불 열려 있고요. 저번 주 제가 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계속 뭐 브리핑하고 다 말씀드리는데 105불이 열려 있고 100불이 지지받는다면 100불이 오늘 이탈되기는 힘들겠습니다. 105불까지는 열려 있는데 105불이 열린다면 107불에 대한 안착과 106, 107불에 대한 안착이 된다면 115불 요 구간까지의 기술적 분석과 함께 더불어 시장까지 한치 무너져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분들 정말 좀 버라이어티하고 앞으로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더 짙어지고 있고 해소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해외 선물이잖아요. 증시는 떨어져도 해외 선물은 우리는 소스를 치면 되죠. 어째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기술적 분석까지 익혀나가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든지 질문 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이 먹구름을 걷고 시장 보는 정확한 눈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